섹션을 보시면 우선은 이 섹션은 대부분이 인테그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수업 시작한 거예요. 점수는 이제 까먹고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선 인테그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데 결국 이 챕터는 계속해서 인테그린을 다루게 돼요. 왜냐면은 인테그린이 하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다양할 뿐더러 그게 생리학적인 특성이나 조직을 형성하고 대체가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의 기능에 관여를 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기능에 인테그린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초창기에 사람들이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테그린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초창기의 배양은 대부분 플레이트상에서 이렇게 2디멘션으로 이렇게 깔아서 키우는 거였다면 그때는 이렇게 보면 단순히 focal adhesion, 저희가 배웠었던 focal adhesion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ECM을 포함을 하고 있는 배양액에 세포를 두면 거기서도 세포가 자라납니다. 고정이 돼서. 즉 3D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이 세포가 특정 위치를 특정 위치에 분포를 하면서 자라나고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부터 이제 또 다른 개념의 어디션 타입들이 인테그린에 의한 어디션 타입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focal complex, 뭐 3D addition, fibrillary addition 이거는 주변에 있는 ECM의 fibril 스트럭처랑 결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포도종과 같은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앞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인테그린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ECM과의 결합을 통해서 결국 셀과 ECM의 인테그린이 조절하는 게 결국 셀과 ECM의 결합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결합에서는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죠. 인테그린이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고 그 안쪽에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이 있는데 결국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이 아답터랑 연결이 돼서 사이토스켈레톤과 연결이 되죠. 즉 세포와 ECM을 굉장히 깊은 결합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조절하게 되고 이것도 언급을 했었죠. 아웃사이딩, 인사이드 아웃 시그널 중간에 매개체로서 세포 바깥에서 오는 신호를 인지해서 세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세포 내에서 나타나는 환경에 의해서 ECM과의 결합, 인테그린의 구조가 바뀌는 인사이드 아웃 시그널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카노 센싱 기능까지 있죠. 근데 이런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ECM과 결합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컴포지션으로 그 다이머릭 상태의 인테그린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기능적인 특이성이 결정이 되고 그것은 결국 티슈상의 그 각각의 티슈가 가지는 특성들을 결정을 해주는 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슈 스페시픽 프로퍼티를 갖게 만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테그린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인테그린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서 액티베이션과 인액티베이션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크라이오 EM 이미지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면 편하겠죠. 인액티베이션 된 상태, 인테그린이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다시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인테그린을 저희가 이제 어떠한 그룹에 속하는지를 얘기를 할 때 어디션 리셉터라고 얘기했어요. 리셉터죠. 즉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면서 바깥쪽에 있는 엑스트라셀룰러 도메인이 ECM과 결합을 하긴 하는데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인테그린의 엑스트라셀룰러 도메인이 ECM을 약간 일종의 라이간드로 인지를 해서 신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션 리셉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액티베이션이 된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되게 거슬리죠. 이 맵 바깥쪽에 있는 엑스트라셀룰러 도메인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고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ECM과의 결합하는 부위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 안쪽에 말린 부분은 상대적으로 결합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ECM과의 결합이 약하고 여기에만 특이성이 있는 것이 트랜스 멤브레인과 이제 시토메라스 사이토플라즘 도메인도 약간의 특성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 있죠. 꼬여 있다는 얘기는 가까이에 이 두 서브 유닛의 사이토플라즘 도메인이 가까이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각각 붙을 수 있는 아나터들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그널링에 관여하는 기능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인액티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로 액티베이션이 된 상태에서는 쭉 엑스트라셀러 도메인이 쭉 펴져요. 쭉 펴지기 때문에 당연히 표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ECM과 더 많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액티브 상태에서 이렇게 꼬여 있었던 트랜스 멤브레인과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이 평평하게 펴지고 살짝 벌어지면서 또 다른 아답터, 여기서는 탈린이 나왔는데 아답터가 충분히 결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되면서 인테그린이 이 상태일 때가 인테그린이 액티베이션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인테그린이 아웃사이드 인 시그널과 인사이드 아웃 시그널을 둘 다 관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거는 여기 인테그린부터 셀 바깥에부터 셀 안쪽까지 어떻게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만 보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웃사이드 인 시그널이라는 거는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이동을 신호를 전달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인테그린이 아까 말씀드렸죠. ECM을 라이간으로 인지를 해서 결합을 합니다. 라이간으로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결국 트랜스 멤브레인과 안에 있는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의 스트럭처를 변형을 하게 되겠죠. 결합할 때랑 안 할 때랑. 그렇게 되면 이 결합 때문에 아답터가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답터가 결합을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이토스켈레톤 스트럭처와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즉, 이 바깥쪽에 있는 ECM의 결합부터 해서 사이토플라즘 안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톤 스트럭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웃사이드 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인사이드 아웃 시그널은 세포 안에서 인테그린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세포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아답터가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과 붙는 정도가 바뀌게 된다면, 반대로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이 C-터미너스 도메인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테그린의 익스트라셀룰러 도메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ECM과 결합을 하는 정도가 변경이 되게 되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세포 내의 환경 아니면 변화에 의해서 인테그린이 ECM과 결합하는 정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포가 주변 환경과 얼마나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느냐 안 하냐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 시그널이 세포상에서도 인테그린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아답터 프로테인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소개된 그러한 질환의 종류는 더친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해서 DM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DMD 같은 경우는 특정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발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인코딩하고 있는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생기면 나타나겠죠. 자, 지금 보면은 근데 이거는 X 크로모솜에 링크가 되어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젠더 바이스로 남성에서 특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90% 이상이 남성에서 나타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병변으로는 처음에는 비율 정상적이었다가 10대가 조금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자발적으로 서 있는다든지 걷는다든지 이런 기능이 되지 않아요. 즉 머슬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루게릭이랑 다릅니다. 근데 이 디스트로핀의 뮤테이션이 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은 결국 계속 나왔던 그러한 캠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션 리셉터라든지 이런 몰레큘들이 주변의 세포와 결합을 하고 아니면 ECM과 결합하는 방식이 거기서 만들어진 핵심적인 그런 구조가 그 멤브레인,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있으면 얘네들이 아답터에 결합을 하고 결국 스켈레탈 스트럭처랑 결합을 하게 되죠. 이게 연결이 돼서 강력하게 단단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디스트로핀은 일종의 아답터 프로테인입니다. 이 아답터는 여기 있는 디스트로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어디션 리셉터예요. 지금 글라이칸이라고 했으니까 슈거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단백질이죠. 근데 이 디스트로글라이칸과 액틴, 필라멘트를 연결을 해주는 프로틴이 디스트로핀이고, 이 구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아답터들이 다양한 이제 시그널링을 조절할 수 있는 아답터들 프로테인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디스트로핀이 뮤테이션이 돼서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디스트로글라이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주변에 있는 ECM과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할 수가 있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부로 이러한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시그널링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이제 셀-투-셀 어디션에 관련된 몰레큘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얘기가 안 됐던 게 이제 아이즈캠이라고 하는 셀-투-셀 어디션 프로틴이에요. 이 아이즈캠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아이즈는 이제 이뮤노글로불린을 의미하죠. 이뮤노글로불린은 여러분들이 안티바디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이뮤노글로불린 이 도메인 자체는 오리진이 카데린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캠에서부터 오리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이뮤노글로불린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은, 이러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은 대개 이제 다른 프로테인과 아니면 다른 대상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백질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말이 되죠. 안티바디도 에피톱에 존재하는 안티젠을 결합을 하는 단백질이고, 단백질 복합제고, 여기는 아이지캠도 셀-투-셀 어디션을 관여를 하는 몰레큘이니까 결국에는 다른 주변에 있는 물질과 결합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이즈캠 같은 경우는 뉴럴캠스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타이트 정션에서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던 정션 어데이션 몰레큘 잼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제 아이즈캠에 대한 특성을 좀 얘기를 했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뉴럴캠 같은 경우는 이제 호모필릭 인터랙션 배웠죠. 같은 단백질끼리 결합, 즉 엔캠과 엔캠끼리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에 관여한 이런 결합에 의해서, 그리고 에런캠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 뉴로패소로지로 다양한 종류의 뉴로패소로지, 뇌상의 금자능 병변, 대표적으로 하이드로세팔리아와 같은 그런 병변들이 나타납니다. 아이즈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캠 종료할 때 카데린을 생각하시면 돼요. 카데린 같은 경우 보면은 시스 인터랙션도 하고, 시스 인터랙션이 번들을 만들어서 다발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트랜스 인터랙션을 해서 옆에 있는 세포와 단단하게 결합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시스 트랜스 인터랙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캠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케드 헤린을 계속 생각하시면 되면서, 이케드 헤린 같은 경우는 칼슘 디펜던트하게 두 프로테인이 결합할 수 있었죠. 칼슘이 없는 환경에서는 두 프로테인이 결합하지 못하는 게 실험 결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아이즈캠 같은 경우는 칼슘과 상관없이 결합하게 됩니다. 칼슘이 이렇게 그 두 단백질의 결합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아이즈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터셀룰라 계속 소개가 됐었던 인테그린이나 아니면 셀-투-셀 어디션 프로틴들에 의해서 어떻게 실제로 셀들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는지 대표적인 예로 류코사이트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류코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드 스트림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다가 특정한 위치에서 패소젠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아니면 인플라메이션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그 위치에 가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파고사이토시스를 하게 되겠죠. 셀들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패소젠들을 잡아 먹는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는데, 만약에 블러드 베셀의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제 내막 안에 있는 룸의 가장 바깥쪽에 마찬가지로 에피텔리알 레이어가 있는데, 블러드 같은 경우는, 블러드 베셀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특별히 엔도텔리얼 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엔도텔리얼 레이어가 있고, 그럼 그 밑에 베이설 라미나가 있을 것이고, 그 안쪽으로 커넥티브 티슈나 다양한 조직들이 또 있을 거예요. 레이어, 버슬 레이어까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 바깥에 있던 애들이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특정 위치를 인지를 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디션 몰레큘들이 이용이 됩니다. 자, 우선 맨 처음에 여기 resting state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인펙션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셀이 뭐 어떤 인플라메이션이나 이런 인펙션에 의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여기에 있는 P-셀렉틴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이쪽은 루멘입니다. 루멘인데 좀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P-셀렉틴이 나오고 또 다른 물질인 파프, 이거는 단백질은 아니에요. 플라틀렛 액티베이팅 팩터라고 하는 일종 단백질이 아닌 표시 인자인데 이렇게 두 물질이 세포 바깥에 엑스트라셀러 리전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노출이 되게 되면 이 물질들을 인지를 할 수 있는 결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카운터파트 프로테인이나 몰레큘들이 류코사이트는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P-셀렉틴은 이제 어디션 리셉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P-셀렉틴 같은 경우는 이제 리셉터고 이거에 결합을 할 수 있는 라이간드로서 기능을 하는 물질이 이렇게 류코사이트에 붙어 있고 그리고 파프를 인지할 수 있는 그 프로테인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류코사이트에. 그러면 만약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겨서 여기에 이런 P-셀렉틴이나 파프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세포 류코사이트가 주변을 지나가다가 여기에 살짝 걸치게 되겠죠. 이 물질을 인지를 해서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결합은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P-셀렉틴과 이러한 셀렉틴 결합과 파프 결합 자체가 이 류코사이트가 흐르는 스트림을 보다 더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살살살 붙어서 굴러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 시그널 때문에 이제 인테그린이 지금 여기 꺾여 있죠. 인액티브 상태인데 인테그린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펴집니다. 펴지고 이 엔도셀리얼 상에 있는 이제 IgChem 프로테인과 결합을 하게 되죠. 인테그린은 ECM과도 결합하지만 셀 어디션 프로테인들과도 몰레큘과도 결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결합은 상대적으로 셀렉틴과 파프의 결합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이 셀이 굉장히 단단하게 여기 붙어 있게 되고 그런 위치를 지금 잡은 거죠. 그리고 엔도셀리알 레이어를 넘어서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엔도셀리알 사이에 VE 카데린이라고 하는 셀-투-셀 어디션 몰레큘이 또 여기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 류코사이트가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스페이스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그러한 일종의 방어막처럼 막아주는 애가 있으니까 제대로 못 들어가겠죠. 근데 이 인테그린에 의한 아웃사이드 인 시그널링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VE 카데린 스트럭처가 분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포가 안으로 들어가서 타겟 리전으로 도달을 하고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셀-투-셀 아니면 ECM 어디션 몰레큘들이 이런 마이그레이션과 그 기능에 실제 관여한다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0은 끝내고요. 20일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챕터 21에서는 앞부분에서 주로 스템셀을 얘기를 하고 셀 어시메트리, 결국 셀의 디비전에서 나타나는 어시메트리와 그리고 셀 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일종의 디벨롭먼탈 바이올로지 개념이 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이토시스를 처음 배울 때 일반적으로 이제 마더셀이 있으면 나와서 나중에 두 개로 분열이 돼서 생기는 너러셀은 마더셀과 성질이 동일한 걸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시메트릭한 셀 디비전을 이런 경우를 시메트릭이라고 하죠. 근데 모든 세포가 이런 식으로 디바이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메트릭한 셀 디비전 말고 이제 그거와는 구분이 되는 방식이 에시메트릭 셀 디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더셀이 S페이지 지나면서 디플리케이트가 됐어요. 지노메트리랑 이런 사이토플라즘이나 프로테인들이 2배가 됐습니다. 2배가 되고 이제 마이토시스가 일어나죠. 마이토시스가 일어났는데 얘들이 얘 대표적인 예로 하나의 세포에서 2개로 나눠서 갔는데 이 두 세포가 자기의 마더셀과는 완전히 성향이 다른 애로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마더 셀 타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애가 하나가 생기고 그거와는 또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마더 셀과 성향이 다른 세포들이 여러 셀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에시메트릭한 셀 디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런 에시메트릭 셀 디비전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는 경우는 이제 디벨롭먼트, 엠브리오의 디벨롭먼트와 아니면 스템셀의 경우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주변의 환경, 그 셀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일 수도 있고 셀과 셀 간의 인터랙션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쨌든 다 묶어서 environmental 팩터들에 의해서 이러한 asymmetric한 디비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development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단계에서 최종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는데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계속 특정한 리니지, 특정한 패턴으로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조금씩 계속 성향을 바꾸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그러한 일종의 세포의 그러한 세포가 디비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특정한 최종 목표인 세포로 되는 이 경로, 이거를 셀 리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맨 앞부분은 스펌, 액, 그리고 얼리 엠브리오, 마말리안의 경우에요. 15년 동안 보고 있는 챕터 섹션 하나 나오죠. 자기 연구죠. 근데 이런 마말리안의 초기 발생 과정, 수정부터 발생 과정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스템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약간 몰레큘러 메커니즘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니까. 그 남은 부분은 이제 에시메트릭한 디비전을 할 때 과연 세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열을 하는가. 이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성은 폴라라이제이션입니다. 폴라라이제이션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죠. 에이피컬 리즌과 베이스 멤브레인 리즌의 아예 그 몰레큘러 분포라든지 성향 자체가 다른 이런 걸 폴라리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폴라라이제이션과 그에 따른 에시메트릭 셀 디비전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드 셀들 대표적으로 에이파토시스 있죠? 이거를 다루면 이 챕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섹션 2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퍼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당연히 마말리안의 경우니까 이제 인터널 퍼틸라이제이션을 하게 될 텐데 스펌이 에그까지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여기서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자는 효율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는 약 1대1의 비율로 하나가 마지막으로 난자를 뚫게 되죠. 이거를 윈이라고 경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오사이트가 필밀트렌에서 초이스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굉장히 높은 경쟁을 뚫고 오사이트까지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오사이트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그 정자가 바로 쉽게 난자를 뚫고 수정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로 난자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배란이 된 난자는 지금 보는 것처럼 COC라고 하는 COC가 아니라 큐무러스 셀이라고 하는 이런 주변의 과립세포와 같은 애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거를 연결하는 애들은 이제 ECM 저희가 배웠었던 것 중에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이거 두 개를 얘네들의 세포들 다 연결하고 있죠. 오사이트에 도달을 하기 전에 이렇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양의 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뚫고 들어가는데 이 큐머셀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조나펠로시다라고 하는 투명대를 또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투명대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투명대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나펠로시다 프로테인이 CP1, 2, 3가 있고 여기는 굉장히 다른 이셈 매트릭스랑 같이 섞여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뚫고 들어가요. 즉 다 도달했다고 끝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뚫고 들어가야 최종적으로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정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레이어
레이어를 뚫고 들어가는데 핵심이 되는 기관을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이제 에이크로솜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어로는 아마 첨체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에이크로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뉴클레어스 정자에 핵이 있으면 이 안쪽에 이렇게 골지 어퍼러투스에서 유래가 된 이런 엔자임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덕트를 뚫고 들어와서 옥사이트까지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여기는 멤브레인들이 터지면서 녹으면서 그럼 여기는 멤브레인들이 녹으면서 여기는 엔자임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레이어들을 결합을 끌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큐뮬러스 셀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인터랙션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ECM 프로테인들이 ECM 프로테인은 아니죠. 물질이 이제 히알루로닉 애시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끌어줄 수 있는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포함한 다양한 하이드롤레이즈나 프로티에이즈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네틱 엔지니어링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정자의 미드피스, 마이토콘드리아 부분을 빨간색 형광물질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정자인데 다시 말하면 마이토콘드리아는 빨간색 형광을 띠고 이거 에이크로존 리전은 녹색 형광을 띠는 이런 마우스 모델을 옆에 있는 마사이트 이과라고 하는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만드셨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에이크로존 리액션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이 모델로 지금 연구가 되게 많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녹색 형광이 있어요. 그 얘기는 에이크로존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에이크로존의 녹색 형광이 나타나지가 않죠. 이 얘기는 에이크로존이 이미 리액션이 일어나서 에이크로존 포함 안에 있었던 엔자임들이 나간 상황, 에이크로존 리액티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이크로존이 리액션부터 해서 수정이 되는 그 과정을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201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에이크로존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조나 펠로시다를 뚫고 들어가는데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림도 그렇게 그리죠. 그래서 조나 펠로시다에 딱 머리가 박혀 있을 때 에이크로존 리액션이 일어난다라고 설명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실험들은 많이 그렇게 결과를 봤어요. 인비트로에서 했을 때 실험들은. 근데 2010년도에 이제 나온 논문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건 아까 그 마우스 모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죠. 실제로 이 논문을 리포트한 그룹에서 뭐를 봤냐면은 아마 이걸 보시면 이 무리를 이걸 보내는 거예요. IVF를 진행을 했어요. 큐뮬러스 셀을 둘러싸인 걸로 IVF를 했는데 이거를 라이브로 이미지를 찍었고 이때 사용이 된 정자가 아까 보여드렸던 EGFP를 머리에서 발현하는 애들을 이용을 해서 IVF를 진행을 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막 뭐가 움직이죠? 정자입니다. 정자인데 지금 이미 여기에 붙기 이전에 아직 안 붙었어요. 여기 있죠 거기. 안 붙었는데 얘가 이미 에이크로존 리액션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즉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많이 바뀌었던 것이 이제 지금 붙은 거죠. 조나 펠로시다에 결합을 해서 에이크로존 리액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도달하는 과정에서 에이크로존 리액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당연히 IVF를 했으니까 난자 주변에 여러 개의 정자가 붙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비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니까 주로 수정을 실제로 일으키는 애들은 에이크로존 리액션이 먼저 일어나서 도달한 애들 조나 펠로시다에 닿기 전에 여기 이제 에이크로존 리액션이 일어나서 뚫고 들어가는 애들이 수정을 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콜라바디 2개 나왔고 전액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더라 라는 개념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크로존이 일어나는 시기가 옥사이트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순서를 제가 옆에 바꿔놨죠. 에이크로빈 리액션이 먼저 일어나고 스펌이 이제 GP3에 GP2에 결합한다는 논문도 있어요. 두 개 같이 결합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합을 하고 나면은 이제 penetration 뚫고 들어가는 거죠. 조나펠로시다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에이크로존 리액션이 조나펠로시다를 뚫고 들어가는데 핵심이 된다라는 개념은 바뀌게 되고 결국 물리적인 힘 정자의 꼬리가 얼마나 세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이 조나펠로시다를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금 약간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어쨌든 스펌이 뚫고 들어가면 지금 투명대를 뚫고 들어가고 이 안쪽에 지금 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포막이에요. 난자의 세포막인데 조나펠로시다가 세포막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난자의 막이 있는데 여기에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퓨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셀 퓨전은 자연계에 세 종류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자와 난자의 멤브레인 퓨전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거 하나는 뭐 바이러스 인펙션이라든지. 근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재미가 있는 것이 정자는 뭐 여기서는 특정 몰레큐를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들으시면 좀 이해가 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PLC-Z라고 하는 이제 포스포리페이즈 C의 아이소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자의 특이적인 몰레큐이에요. 근데 PLC-Z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포스포리페이즈 C의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멤브레인에 있는 PIP2, PI45, P2 이게 PIP2가 이제 분해가 되면서 IP3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칼슘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PLC-Z가 안으로 들어가게 따라서 그러면 오사이트에 있는 어느 위치인지는 지금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ER일 거라고는 예상을 하죠. 근데 ER에서 칼슘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사이토졸상의 칼슘 농도가 확 올라가게 되겠죠. 즉 칼슘 시그널링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칼슘 시그널링이 활성화가 되면은 여기 멤브레인 주변에 있는 코티컬 그래뉴얼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베시클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지금 딱 외곽에 따라서 분포를 하는데 얘네들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물질을 주변으로 배출을 해요. 근데 이 배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조나펠로시다 같은 경우는 이제 ECM 구조와 유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자가 뚫고 들어갔다라고 해서 거기가 완전히 열려있지는 않겠죠. 다시 오므라들 수 있죠. 오므라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두 번째 정자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난자 하나에 정자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3N 상태의 비정상적인 배아가 만들어지면서 발생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종에 따라서 다양한 메커니즘인데 포유류의 난자 같은 경우는 이 콜티컬 베이시클을 분비를 함에 의해서 조나펠로시다의 성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조나 하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명대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자가 추가로 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결국 난자 하나에 정자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정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개의 정자가 들어오는 거를 폴리스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아주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정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자가 가지고 있는 헤플로이드의 유전 정보랑 난자가 가지고 있는 헤플로이드 유전 정보가 서로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고트, 다이플로이드 상태의 엠브리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이고트 혹은 뭐 원셀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수정란이에요. 그러면 원셀이면 얘네들이 계속해서 난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영어로 그냥 플리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리비지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분열을 해요.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들어보셨죠? 근데 실험적인 측면에서 2세포기부터 8세포기에 있는 각각의 이제 이러한 활구들 이런 경우는 토티포텐시를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토티포텐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세포, 어쨌든 이게 세포 하나죠. 세포 하나고 4개고 이 세포 하나로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토티포텐시를 가지고 있는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험적으로 그거는 A셀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포유류 종에서는 이제 토토스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셀이 지나고 나면은 뭐 종에 따라서 뭐 16, 뭐 32, 64 계속 2배로 증가를 하겠죠. 근데 어느 수준이 되면은 이제 모룰라라고 하는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룰라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로 하면은 쌍실배입니다. 영어로 그 교과서에도 실제로 라즈베리가 나와요. 라즈베리를 닮았다고 해서 모룰라라고 얘기를 하고 모룰라는 그리스어로 라즈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룰라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모룰라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압축이 되는 거는 결국 모룰라를 구성을 하고 있는 세포들 사이에서 이케데린이 나오면서 시간이 갔던 겁니다. 그러면 세포들 간의 결합이 굉장히 단단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때 이제 세포들의 컴팩션이 모룰라 구조의 컴팩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제가 밑에 프라이밍이라고 얘기를 써놨는데 이미 모룰라가 도달을 하면은 이제 외관상으로는 그리고 위치상으로는 큰 차이를 알기는 어려운데 각각의 세포가 어느 세포로 발달을 할지가 대충 결정이 됩니다. 외관상으로 차이가 없는데 어느 세포 특성을 가지는 걸로 다음 단계로 발달할지가 이때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라스토시스트, 배반포죠. 이 단계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안에 있는 일부 세포들의 컴팩션이 약해지면서 블라스토시스트가 만들어지는데 블라스토시스트가 만들어지면은 크게 두 가지 세포 포퓰레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셀 포퓰레이션이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너셀 매스 부분이 있고 한 가지는 프로팩터돈 부분이 있어요.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배아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의 집단, 결국 이너셀 매스로부터 배아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프로팩터돔은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리즌이라고 해서 플라센타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세포 모두 상대적으로 폴포턴시 모든 세포로 이것도 실험적으로 증명된 거죠. 모든 세포로 분할을 할 수는 있는데 분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원래는 이너셀 매스라고만 했다가 프로팩터돔도 가능하다는 게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모든 세포 분할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 가지고 개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티포턴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포턴시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어로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전능성, 만능성 뭐 이렇게 이 정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모룰라 단계에서 이미 어떠한 세포, 정확히는 ICM으로 발달할 거냐 아니면 프로팩터돔에 있는 세포로 발달할 거냐 이거는 어느 다 가이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결정하는 인자는 제가 아까 맨 앞 슬라이드 얘기를 했을 때 환경적 인자가 어떤 세포의 분화를 유도를 한다라고 에시메트릭한 디비전에서 특정한 세포의 기능을 결정하는 거는 환경적 인자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여기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지금 오른쪽 실험을 보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세포를 조나펠로시다에 이렇게 세포들을 분포하고 있으면 바깥쪽에 둔 세포는 대부분 트로팩토돔 부분, 안쪽에 위치한 세포는 뭐 반반으로 랜덤하게 결정이 된다는 게 있어요. 즉 세포 내 조나펠로시다 안에 그 세포들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ICM으로 발달할 건지 아니면 T로 발달할 건지 그러니까 셀 페이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여기서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테크닉적인 부분입니다. 브레스 파이펫으로 뭐 잡고 블라스토미아 팔고 하나씩 빼내고 이런 거 빨리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시험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너셀 매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너셀 매스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모든 종류의 세포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발달할 수 있는 프로레프턴시를 가지고 있는 세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981년도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있는 마틴 에반스나 그리고 매튜 커프만이라고 하는 이 두 영국 과학자분들이 1980년도에 생쥐의 배아를 이용을 해서 처음으로 스템셀,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은 노벨상을 수상하시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분만 노벨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엠브리오 스템셀은 결국 이너셀 매스에서 유래를 한 건데 굉장히 인위적인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엠브리오 스템셀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너셀 매스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 단계로 발달을 하고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직의 세포들로 발달하게 되는데 엠브리오 스템셀은 이너셀 매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포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셀 테라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세포로 예상했었죠.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수정란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너셀 매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 여기서 발달을 해서 대화가 되면 이너셀 매스가 있고 여기를 떼냅니다. 이너셀 매스를 떼내서 특정한 배양 조건에서 키우면 종마다 차이는 있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종도 있고 아니면 2, 3주가 걸리는 종도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자라요. 붙어서 구분이 되는 모여있는 저희가 콜로니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콜로니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떨어뜨리고 다시 계속 키우는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근데 초창기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마이토시스를 블락한 세포 증식이 더 이상 하지 않는 사실 사람은 있는 상태예요. 마이토시스를 블락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이용을 해서 일종의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영양세포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걸 피더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이브로스 피더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쓰여있죠. 피더셀 위에 이너셀 매스를 놓고 여기에 특정한 사이토카인,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는 류케미아 이니비토리 팩터 이러한 리프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처리를 해주면 ICM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엠브리오 스템셀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피더셀 안 쓰는 경우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템셀은 모든 조직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이게 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논문을 계속 찾았다가 본 건데 지금 마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굉장히 진하게 단단하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이제 스템셀 콜론입니다. 한 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비해서 휴머의 스템셀은 루즈하게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죠.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이 마우스 스템셀은 돔쉐입이다. 그리고 휴머의 스템셀은 돔쉐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결국 휴먼에서 블라스티스를 꺼냈을 때 마찬가지로 ICM을 꺼내서 배양을 한 건데 마우스에서 ICM을 꺼낼 때 그 발생 단계랑 휴먼에서 ICM을 꺼냈을 때 발생 단계가 이미 그 두 세포가 발생 단계상으로 봤을 때 같은 상태는 아니고 외관상으로는 똑같이 ICM인데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미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깔았을 때 이렇게 세포를 드라이베이션 했을 때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종특이성이 있다. 발생 단계에서 종특이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들어진 그런 스템셀이 실제로 분화가 이제 폴리포터스라고 했으니까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험적으로는 대략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3D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ICM이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냥 들으세요. 3D 에피블러스나 하이플러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피블러스를 3D 이러는 엔도덤, 메소덤, 엑토덤 각각을 얘기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장 조직, 내장을 구성하는 그런 세포들, 메소돔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슬셀 같은 커넥티브 티슈를 구성을 하고 있는 세포들, 그리고 엑토돔 같은 경우는 뉴런과 같은 신경세포들. 이러한 각각의 조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 이제 그 세 종류의 그런 전레이어를 다 분할을 할 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이제 폴리포터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더가 없이 약간 띄워서 세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콜로니를.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엠브로이드 바디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구조를 분화된 세포들의 응집체를 만드는데 얘네들을 살펴보면은 프리덤 레이어가 있고 이것과는 다르게 요즘은 많이 안 하는 방법인데 한창 이제 엠브리오 스템셀을 드라이베이션 할 때 썼던 방법이 이제 엠브리오 스템셀을 면역이 결핍된 마우스에다가 주입을 해주면 이 세포들이 그 조직 안에서 테라토마를 형성하는 일종의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엠브리오 스템셀은 무한대로 증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조직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주변 환경에 있으니까 불안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을
떼내서 페라토마를 꺼내서 이렇게 히스톨로지 조직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세 개의 정레이어로 다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엠브리오 스템셀이 ICM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포로 분할할 수 있는 3정 레이어로 분할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ICM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뭐 정확히 엠브리오 스템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금 얘기하면 결국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이 이제 세포가 발생을 하는 과정에 살펴보면은 DNA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메틸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DNA를 감싸고는 데 필요한 단백질 히스톤이죠. 히스톤상에도 굉장히 다양한 라이신의 메틸레이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특정한 위치를 유크로마틴 상태로 만들 것이냐 펜타크로마틴으로 만들 것이냐 이 차이인데 발생을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완전히 분화가 된 세포들의 경우는 메틸레이션의 수치도 높고 페트로크로마틴인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배아의 초기 단위 여기는 지금 블라우스 리스트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DNA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고 적은 수준의 히스톤상의 라이신 메틸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즉 대부분의 유전자가 다 발현을 할 수는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엠브리오 스템셀과 그에 해당되는 ICM의 그러한 에피제네틱한 특성들을 확인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에피제네틱한 특성들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들이 밝혀진 것이 이제 OCT4 SOX2 나노그라고 하는 이 세 개 유전자입니다. 세 개 유전자로부터 나온 단백질이죠. 이 세 개 단백질은 각각 다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만들어냈는데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은 되게 흥미로운 게 자기들끼리도 조절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를 하나만 보면 OCT4 같은 경우는 OCT4 프로모터 위치에 OCT4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인딩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즉 OCT4가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찬가지로 OCT4는 서브스튜의 프로모터 그리고 나누의 프로모터에도 결합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계속해서 루브로 자신들의 기능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 개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결국 하는 거는 셀프 리뉴얼 잘하는 거나 분할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을 계속 켜준다든지 아니면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계속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세 개의 유전자 그리고 이 세 개의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이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게 성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제 약간 그 단어가 안 나오는데 결국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여기서 보면 DNA 메틸레이션이나 이러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의 패턴이 이제 세포의 종류마다 그리고 세포가 발생하는 단계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특정한 세포를 이러한 수준의 단계 메틸레이션이 굉장히 덜 일어나는 수준으로까지 낮출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디퍼런시에이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플로프트스를 가진 세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한 가지를 세울 수 있게 됐고 그거로부터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해주는 한 가지 결과가 복제의 양을 만든 쇠세포를 이용해서 복제를 만든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분화된 세포는 여러분들이 분화된 세포 폐랑 간에 있는 각각 완전히 분화가 된 세포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 둘은 발현하는 유전자의 양상은 굉장히 다르겠죠.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에피제네틱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DNA 메틸레이션이라든지 히스톤, 크로마틴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일 거예요. 각각 위치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지놈은 다 같죠. 유전자 자체는 같죠. 즉
특정한 세포의 특성을 결정을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자는 여기 나오는 에피제네틱 스테이터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포의 그런 운명 아니면 성질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화된 세포들은 각각의 특이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에피제네틱 상에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배아 상태로 근데 배아 상태에서는 그러한 메틸레이션이나 크로마틴에 닫혀있는 정도가 거의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없는 걸로 아까 보셨죠. 그러한 상태로 돌릴 수 있으면 말을 했었던 토티포턴시가 아니면은 폴포턴시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선 배아의 복제를 시작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에피제네틱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배아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을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리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아시면 그 섹션 보는 게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리프로그램 따로 놓긴 했는데 초기 배아 상태로 에피제네틱한 상태를 바꿔주는 과정을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맨 처음에 적용했던 방법이 복제약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체세포 복제를 이용해서 효율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보면 더너셀을 오사이트에다가 지금 넣어준 거죠. 근데 더너셀은 완전히 분화가 된 세포이기 때문에 에피제네틱 마커를 자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분화를 된 세포를 오사이트에다가 핵이 제거된 난자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인위적으로 퓨전을 시켜주면 핵으로 발달을 하죠. 그렇게 하고 대륙을 착상을 시키면 개체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시작점과 끝점을 살펴보면은 완전히 분화된 세포가 하나의 개체가 된 거죠. 중간에 리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토티포턴시를 획득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에피제네틱 스테이터스가 결국 셀의 페이트를 결정했다. 그리고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잃었던 토티포턴시를 회복을 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 복제된 개체 말고 이 복제된 배아들의 에피제네틱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배아들과는 조금 에피제네틱한 상황이 바뀝니다. 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리프로그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가 되는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실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배아를 복제를 했어요. 핵 제거해주고 이런 셀을 넣어주고 GFP를 가지고 있는 이런 셀을 넣어주고 이렇게 이 안에 보면은 녹색의 세포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ICM 배반포에서 ICM을 떼내서 엠브리온 스템셀을 만들어주고 이 엠브리온 스템셀을 다시 테트라블로이드 블라스티스트라고 하는 4N인 이제 블라스티스트가 있는데 이 경우는 ICM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프린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엠브리온 스템셀을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이너셀 매스에 안착을 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식을 해주면 완전히 에피제네틱 상태가 회복이 된 이러한 마우스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엠브리온 스템셀을 확립을 하고 나서 다시 리프로그래밍 단계를 또 거치게 되면 결국 정상적인 마우스를 만들 수도 있다. 에피제네틱 스테이터스가 같은 상황에 마우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리프로그래밍이나 에피제네틱 스테이터스가 셀 페이트를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나온 실험 결과도 있고, 자,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파트일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리프로그래밍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IPS라고 하는 셀을 얘기를 할 때 리프로그래밍이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아까는 배아를 복제를 했죠. 체세포를 이용해서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서 배아를 복제를 했는데 지금 난자에 있는 무슨 물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물질들에 의해서 어쨌든 체세포가 토티포턴시를 디퍼런시이션된 셀이 토티포턴시를 가지고 있는 세포로 리프로그래밍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신약 양화학과 자 그렇다면은 리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엠브리온 스템셀을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 엠브리온 스템셀을 유지를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 아까 얘기했었던 오토포나 석스투나 나로보와 같은 그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만약에 인위적으로 발현을 높게 해주면 소마틱 셀이
난자를 거치지도 않고 난자를 거치지 않더라도 리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먼저 세우고 연구를 시작을 했죠. 실제로는 여기서 네 가지가 이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테스트항으로는 13개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조합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4개를 골랐습니다. 13개 중에서 13개를 다 세포에다가 처리를 발현을 시켜봤을 때 13개를 다 발현시키면은 엠브레스템셀 비슷한 세포들이 나왔는데 그럼 13개에서 하나씩 뺀 거예요. 12개씩 빼고 엠브레스템셀과 비슷한 그런 세포들이 얼마큼 잘 생기는지를 다 비교를 했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유전자가 가장 엠브레스템셀을 만드는데 중요한가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13개 중에서. 그렇게 해서 골라진 4개의 유전자가 야마나카 팩터인 OCT4, SOX2, 여기서는 CMYC, 헬프 처음에 이렇게 4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야마나카 팩터를 주입을 해서 세포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 만들어진 그런 엠브레스템셀과 유사한 세포들이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엠브레스템셀과 거의 동일한 분화 능력과 무한 증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들을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ell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다 분화가 되는 거죠. 이걸 쌍받았죠. 그래서 이 iPSCell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되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페이션트가 있다면 그 페이션트 그러니까 환자가 있으면 유전병에 의한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병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치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엠브리오 스템셀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환자를 위해서 엠브리오 스템셀을 만들려면 사람의 세포를 복제를 해야 되겠죠. 배아 복제를 해서 거기서 ICM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꺼내야 되겠죠.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난자의 활용 이런 거는 어떤 금전적인 목적을 금전을 중심으로 사람의 생명체와 관련이 된 그런 것들을 거래를 하는 거는 생명윤리법상 금지가 되는 게 대부분의 나라죠. 내혈이 안 되는 거랑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난자를 돈 주고 거래할 수도 없고 기증에 의해서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나오면서 실제로 세포 치료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환자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환자의 어느 체세포든 상관은 없어요. 이 체세포에 스킨이라고 했죠. 피부세포를 떼내서 여기서 야마나카 팩터 주입을 해주면 얘네들이 iPSCell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한 질환을 가지는데 아니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세포들이 있으면 그 세포로 분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환자로부터 여기서는 이제 ALS, 소아조루병, 소아조루병의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모터뉴런이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건데 환자로부터 모터뉴런을 계속 꺼내서 연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iPS를 만들어서 모터뉴런으로 분할을 시키면 실제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터뉴런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iPS를 만들면 특정한 위치에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ALS가 나타났다 10% 경우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 이 유전자, 그 유전자를 수정을 해주면 형질 전환을 통해서 진타게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정을 해주면 정상적인 iPS 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모터뉴런으로 다시 분할시키고 환자에게 이식을 하게 되면 ALS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교과서 얘기입니다. 근데 비단 ALS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디지즈 처음에는 파킨슨이 가장 많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베타 나오나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베타 아이솔렛이라고 하는 이제 베타 아이솔렛은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세포죠. 근데 타입 1, 타입 2 다이아베티스 그러니까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인슐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타입 1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되는 규정이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베라셀을 대체를 해주면 그 환자의 베라셀을 iPS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붙여주고 정상이 된 베타셀을 환자에다가 이식을 해주면 그러면
판크레아스에서 계속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할 수가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아이패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디지즈를 치료를 하는데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가 됐던 것이 아이패스를 만들고 나면 여기서 이제 셀 리니지의 개념이 중요한 건데 이 iPS를 그 조직에다가 바로 이식을 해버리면 iPS를 말씀드렸죠. 어떠한 상태로도 모든 세포로 분할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한증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캔서화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세포 마지막 단계까지 분할을 충분히 시켜주고 나서 분할된 세포를 이식을 해줘야 환자에서 큰 문제 없이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우스 모델에서는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iPS 셀에서 딱 타겟 셀까지 한 번에 분할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은데 실제로 많은 세포들이 그렇게 분할하지는 않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어덜트 스템셀에서부터 단계별로 분할을 해서 최종 기능을 하는 세포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이식을 해줘야 실제로 잠재적인 캔서나 테라토마의 발생을 막고 현재 치료를 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들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질문